여기 한국인 사장님 덕분에 한국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베트남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놀라운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인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28살 안이라고 합니다. 한국 스타일의 의류를 취급하는 회사의 생산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본사에서 오는 생산 지시서를 검토하고 현장 작업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입니다. 저의 남자친구인 B는 제 책상에서 두 자리 건너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품질관리팀 소속이었지만 업무 특성상 저와 자주 협업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야근이 잦아지던 지난해 여름부터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퇴근길을 동행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우리는 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은 한식과 베트남 음식을 모두 제공했는데 저는 특히 매주 수요일에 나오는 김치찌개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은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 각 팀을 순회하셨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카리스마와 따뜻한 리더십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명절이면 직원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베트남의 햇볕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피부가 더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씨가 더워도 긴 옷을 입고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평소처럼 스카프를 매면서 우연히 목을 만졌을 때였습니다. 왼쪽 목 부위에서 콩알만한 크기의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에 뭐가 잠시 올라왔다고 생각했어요. 전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목을 굽히고 있었으니까요. 그 작은 덩어리를 발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확인해보니 덩어리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콩알 크기에서 이제는 작은 포도알 정도로 느껴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니 목 왼쪽이 미세하게 부어올라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전 회의 때 장시간 보고를 하다 보면 목이 뻐근해졌고 때로는 침을 삼킬 때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을 때면 자꾸만 목을 만지작거리게 되었고 B는 그런 제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평소처럼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목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B의 권유로 퇴근 후 집 근처 하동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초진 카드를 작성하는데 처음으로 제 증상을 글로 써내려가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꼼꼼하게 목을 만져보더니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초음파실은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젤을 목에 바르고 시작된 검사 동안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하노이 중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사장님께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건강이 최우선이니 검사 잘 받고 오세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B는 자신도 휴가를 내고 검사에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중앙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여의사였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하노이에서 가장 실력 있는 내분비내과 의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첫 검사는 정밀 초음파였습니다. 차가운 젤이 목에 닿는 순간 전날 밤의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검사실은 깊은 침묵 속에 있었고 초음파 기계의 기계음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검사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며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는 거였죠. 조직 검사는 다음 날로 예약되었습니다. 가는 바늘로 종양의 일부를 채취하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검사 전날 밤 회사 기숙사에 살던 B는 제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B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직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단순 갑상선 검진이라고만 알렸지만 사장님은 제 상태를 우려하셨는지 재택근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사 선생님의 굳은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병명은 갑상선 유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B는 의사와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치료 방법, 예후, 수술 필요성. 하지만 제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암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28살,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에 맞닥뜨린 이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수술은 5월 말로 잡혔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각종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혈액검사, CT 촬영.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을 오가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는 한 달간의 병가를 신청했고 사장님은 흔쾌히 승인해 주셨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길, 이동 침대에 누운 채로 마취과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잠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목 전체를 둘러싼 압박 붕대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고 침도 제대로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부모님과 B의 걱정 어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충격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 2주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는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에서 의료진은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술 후 검사에서 여전히 암세포가 발견되었고 이번에는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술을 앞두고 의료진들은 더 이상의 수술이 의미가 있을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의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은 치료의 종료가 아닌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그의 모습과 달리 와이셔츠의 소매는 걷어올려져 있었고 손에는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사장님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꺼낸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홈페이지가 띄워져 있었고 갑상선암 치료 성공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위해 병원 측과 연락을 했고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미 포기하고 있던 희망이 다시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치료비, 체류 비용, 언어 문제 등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치료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으니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체류 기간 동안의 숙소도 회사가 제공할 거고 제 남자친구 빈도 한 달간 특별 휴가를 줄 테니 함께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장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입원 후 처음으로 절망 대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B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전해주신 태블릿을 함께 보며 한국 병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연간 갑상선암 수술 3,000건 이상을 진행하는 세계적인 의료기관이었고 특히 재발성 갑상선암 치료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씀이 많으셨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며 한국행을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의료 비자 신청부터 항공권 예약, 서울에서의 숙소 마련까지
인사팀 직원들이 24시간 태세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병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를 알아봐 주었고 통역 지원까지 약속해 주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우리 본사 직원이 마중 나갈 거예요.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한국어는 걱정하지 마세요. 통역 담당 직원이 매일 병원에 동행할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하얀 봉투 하나를 더 건네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본사 직원들이 모아준 위로금과 함께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한국의 첫인상은 정돈됨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광이 나는 바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에서는 한국 본사의 과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베트남어로 인사를 건네며 제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로,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로 위의 질서였습니다. 하노이의 복잡한 오토바이 행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서울대학교 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대적인 본관 건물은 마치 거대한 유리선 같았고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깔끔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첫 진료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갑상선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베트남에서 가져온 제 의료 기록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제 CT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꼼꼼하게 제목 부위를 확인하면서 베트남에서의 수술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찰이 끝난 후 교수님은 모니터를 제게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상태는 분명 쉽지 않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주셨어요.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희망으로 새겨졌습니다. 이전 수술들로 인해 조직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암세포가 주변으로 침윤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왔고 최신 로봇 수술, 장비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태블릿으로 3D 모델을 보여주며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수술 자국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절개를 최소화하고 로봇 수술을 통해 정밀하게 암 조직을 제거한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남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진료실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증거 사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경우와 비슷한 환자들의 치료 전후 사진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간호사가 들어와 검사 일정표를 건네주었고 앞으로 일주일간 진행될 각종 검사들의 시간과 장소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검사실로 향하는 동안 병원의 규모와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각 층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환자 이동을 돕는 자동 운반 로봇,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모든 것이 미래의 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저는 회사에서 예약해준 병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용 숙소였습니다. 1층에는 24시간 상주하는 직원이 있었고 각 방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평 정도의 원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주방과 세탁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창 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의 전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가 방문해 주변 시설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처의 마트, 식당, 약국 위치부터 병원 가는 지름길까지 모든 정보가 담긴 안내책자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과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국 휴대전화 유심칩과 교통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술 전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검사실의 최첨단 장비들은 베트남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3D 초음파 영상은 제 갑상선의 상태를 마치 지도처럼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되어 의료진들과 공유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검사 직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결과들이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미팅에서 교수님은 3D 프린팅된 제 갑상선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한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침 6시 수술 전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어 수술 모자를 씌우고 병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목 주위를 소독하는 동안 간호사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혈압, 체온. 모든 수치가 디지털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7시 정각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마취 전문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술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중앙의 수술대를 둘러싼 첨단 장비들이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 소리였습니다. 눈을 뜨자 회복실의 부드러운 조명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목에서는 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전 수술들과는 다르게 숨쉬기가 한결 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로봇 수술 덕분에 정밀하게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었고 주변 신경과 혈관 손상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후 교수님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예상보다 수술이 잘 됐다며 가장 큰 산은 넘었다고 봐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들었던 절망적인 진단과는 너무나도 다른 희망적인 소식이었죠. 수술 후 첫 며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세심한 케어는 놀라웠어요. 통증 관리를 위한 자가 조절 진통제, 수시로 방문하는 간호사들의 체크, 영양사의 맞춤형 식단 관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매 근무조마다 담당 간호사가 정해져 있었고 그들은 제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했어요. 밤에도 2시간마다 방문해 활력 징후를 체크했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대응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목의 수술 자국은 예상보다 훨씬 깔끔했습니다. 로봇 수술 덕분에 절개 부위가 최소화되었고 특수봉합 기술로 흉터도 최소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은 평소와 다른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모니터에는 제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한마디가 통역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트남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모니터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앞으로의 관리 방법이 담긴 상세한 안내문을 건네주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지침, 정기검진 일정까지 모든 것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주친 의료진들은 모두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를 돌봐준 간호사들, 검사실 직원들, 심지어 안내데스크 직원까지 이들의 미소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 상태를 매일 기록하고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의료진에게 공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안 씨의 건강을 함께 지켜볼 거예요. 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한국을 찾아오겠다고.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희망,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높은 위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깊은 사연이 많이 접수되었으면 좋겠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